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거 베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300만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프랑스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프랑스 여성이 찍은 한국 때문에 프랑스가 뒤집어지고 마는데요. 과연 프랑스는 왜 난리가 났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낸시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다녀온 컨텐츠가 프랑스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한국이 너무 좋았다는 점을 한국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사실 최근 들어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머리를 쥐어짜내도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조만간 열리는 파리올림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걸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면 대박이 날 거라는 직감이 왔어요. 파리올림픽에 대해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생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생강의 모습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생강의 물이 엄청나게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강은 그냥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수질 모니터링 재단에서 분석해봤더니 생강에서는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농도의 대장균과 장구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똥물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달고라는 이름의 파리 시장은 이런 생강에서 올림픽 수영 경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더군요. 제가 봤을 땐 올림픽 사상 최초로 수영장이 아닌 강에서 경기를 한다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더러웠던 생강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파리 시장의 결정에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어요. 논란이 엄청 거셌죠. 실제로 경기를 치러야 할 선수들은 대놓고 걱정스러워했고요.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을 좀 먹게 되기 마련인데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는 생강 물을 삼키게 되면 감염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도 경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상만 해도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온갖 피부병이 다 올 것만 같았거든요. 저만 해도 이 정도인데 혹시라도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있긴 한 건지 의문이었어요. 암튼 파리 시장이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완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영 경기는 생강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고요. 심지어 프랑스 정부에서는 생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면서 15억 달러씩이나 투자했다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파리 시장은 파리 경찰청장 등과 함께 직접 생강에 들어가 수영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시민들 앞에서 수영을 할 정도로 생강이 안전해졌다는 걸 몸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까지 올림픽 전에 생강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가 프랑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사람들은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지금 프랑스 사람들 머릿속에는 파리 시장이랑 대통령이 자기들을 똥물에 쳐넣으려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리 시장과 대통령에게 복수하기 위해 파리 시민들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이건 살짝 더러운 얘기니 혹시나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 드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장이랑 대통령이 수영하는 날 다 같이 생강에 똥을 싸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똥 폭격을 하자는 거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막힌 아이디어인데 이게 또 프랑스 사람들 성격에는 딱 맞아요. 이게 되게 치밀한 게 당일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똥을 싸게 되면 그 똥들이 시장이랑 대통령이 수영하는 곳까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자는 계획이거든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 거리에서 조류 속도까지 계산해서 똥을 언제 어디서 싸야 하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도 만들었다는 거 있죠? 실시간 SNS에서는 23일에 생강에서 볼일을 보자는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를 제 컨텐츠의 주제로 삼는다면 엄청난 조회수는 따놓은 당상이었죠. 근데 제가 생강을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새로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맘먹고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혹시 생강처럼 수질이 나빴다가 좋아진 사례가 있나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한국에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한강이에요.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 이전만 해도 한강은 난개발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가끔씩 수상 스포츠 경기를 열어도 될 정도로 수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까지 조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죠. 이 정도면 센강의 복구가 한국의 한강을 베껴서 하려는 게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분명 지금의 센강과 옛날의 한강을 비교하면서 컨텐츠를 만들면 아마 프랑스 사람들은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답니다. 한국행 당일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아무래도 빠른 인터넷 속도였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라이브 방송으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프랑스에서는 속도가 느려서 라이브 도중에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영상을 미리 찍어서 업로드하는 방식 위주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프랑스보다 최대 5배 정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라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통신사 부스로 달려가서 유심을 구매했답니다. 유심을 끼자마자 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구독자분들은 제가 드디어 한국에 왔다며 너무 부러워하시면서도 축하해 주셨죠. 그 모습을 보니 이번 여행에서 컨텐츠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라이브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끊김없이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까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는 꿈도 못 꿀 일이니까요. 숙소로 이동할 때 택시와 지하철 그리고 버스 중에 무엇을 탈지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지하철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하철이었거든요. 물론 프랑스에도 지하철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프랑스에서는 지하철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프랑스 지하철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서 치안도 좋지 않아서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벌레와 쥐는 기본이고 역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워낙 깨끗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냄새나지 않는 지하철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 상상조차 안 가서 그런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라이브를 켜고 한국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고 말았어요. 밖에서 맡던 공기와 비교해도 여간이 똑같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예요. 악취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한국 지하철은 쾌적한 환경 말고도 지하철 티켓을 구매할 때도 신기한 점이 많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종이 티켓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종이 티켓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일회용 교통카드든 일반 교통카드든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걸로 사용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광객과 현지인 구분 없이 똑같은 교통카드를 쓴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프랑스에는 나비고 데쿠베르트라는 관광객 전용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걸 발급받으려면 증명사진이 필요하거든요. 발급받은 이후에도 필수로 뒤에 증명사진을 붙여서 다니기까지 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만약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이고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죠. 솔직히 저는 관광객과 현지인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아마 집시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구분 자체가 없으니까 교통카드를 쉽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원래 저는 일회용 카드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프랑스 구독자분들이 팀원이라는 교통카드를 편의점에서 사라고 팁을 많이 주셔서 그걸 사기로 결정했답니다. 프랑스 지하철역에는 편의점이 없어서 저는 당연하게도 교통카드를 사기 위해 역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지하철역의 편의점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번거로운 걸 싫어하는 나라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번역기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교통카드를 샀는데 점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충전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어찌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역시 한국은 서비스가 최고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프랑스 지하철에는 편의점은커녕 간식 자판기 코딱지만한 것밖에 없는데 한국 지하철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편의점이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해했답니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지나가려는데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카드를 찍어도 출입구를 몸으로 밀어서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찍자마자 출입구가 자동으로 활짝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산같이 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엄청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프랑스 지하철의 개찰구에서는 우산이 끼지는 않는지 신경 쓰면서 지나가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더군요. 지하철 승강장이 천장까지 끝까지 문으로 다 막혀있지. 뭐예요? 지하철이 와서도 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지하철이 도착하자마자 술술 열리는 걸 보고 저 혼자 괜히 민망해졌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시던 구독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천장 끝까지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깜짝 놀라셨어요. 어떤 분들은 왜 프랑스는 아직 이런 시설을 도입하지 않고 있냐며 화를 내시기도 했죠. 지하철에 오르기 전에 저는 당연히 라이브가 끊길 거라고 생각해서 구독자분들께 다음에 라이브를 틀겠다고 인사를 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한국 지하철은 지하철을 타서도 안에서 인터넷이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구독자분들께 지금 제가 뭐라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며 V 표시를 해보고 하트 표시도 해봤는데 댓글로 저의 행동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열차하는커녕 지하철역에만 들어가도 통화는 물론이고 데이터도 안 터지거든요. 그런데 제 휴대폰을 보니 지하철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군요. 물론 한 번씩 끊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제 유심 인터넷으로 자동 전환되면서 라이브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구독자분들도 너무 놀라서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지하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계속 신기해했답니다.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프랑스와 다를 수가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아서 얼떨떨하더군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대충 끝내자마자 저는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 옆에 공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 넓은 규모였거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공원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것도 그냥 풀밭만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인도와 구분되게끔 쭉 뻗어 있고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평화롭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프랑스 파리에도 생강변에 공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규모가 한강공원에 비하면 정말 작아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프랑스 공원에서도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대부분의 공원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자전거가 하나의 길을 같이 써야 해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생강공원은 시설도 낡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답니다. 무엇보다 노숙자들이 많다 보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을 보면서 한강공원이 생강공원보다 월등히 좋다는 걸 실감했어요. 어떻게 생강이 한강보다 좋은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건지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멋진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강공원을 지나 한강을 봤는데 한강 자체도 생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어요. 이게 진짜 강이 맞는지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바다에 가깝다고 할까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한강처럼 넓은 강은 본 적이 없었어요. 생강은 한강에 비하면 개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생강에서 풍기는 악취와 달리 한강에선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한강 다리들도 생강 다리들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계속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마침 공원 근처에 편의점이 보여서 들어가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편의점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라면들이 있나 살펴보니 어떤 건 컵라면이고 어떤 건 은색 용기에 담긴 라면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예전에 제가 푹 빠져 있던 불닭볶음면을 골랐어요.
예전에 불닭볶음면의 맛에 한창 빠져 지내곤 했었거든요. 물론 화장실 갈 때마다 고생은 좀 했답니다. 그래도 불닭볶음면에는 멈출 수 없는 그 중독성 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 매운맛을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었어요. 불닭볶음면을 들고 결제를 하려고 계산대에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고 있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고요. 보통 한국의 대기업에서 만든 핸드폰을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제가 여행하면서 관찰한 건데 한국에서는 어떤 가게를 가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카드로만 결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프랑스에서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모든 가게가 다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비상시에 사용할 현금을 항상 지갑에 챙겨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현금이 없으면 급할 때 뭔가를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모든 곳에서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게 맞는 건데 프랑스가 정말 여러 가지로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지갑에 있는 현금을 쓰는 대신에 카드만 써서 편하게 계산을 마칠 수 있었죠.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기계에다가 은색 용기를 넣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빤히 쳐다보는데 그 기계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도 나오고 면도 끓여주는 것 같더군요. 이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좋아하는 수준이 마치 프랑스 사람들이 바게트를 좋아하는 정도이거나 혹은 그 이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라면 냄새를 맡으니까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져서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비벼 한 입 먹어봤어요. 역시나 엄청 매워서 살짝 눈물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최근에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이 리콜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물론 맵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덴마크에서 모든 불닭볶음면을 리콜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다음으로 갈 곳을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곳이 한 곳 있었어요. 한강 다음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남산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에 오기 전에 본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갔었더라고요.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아기가 감기에 걸릴 것 같아 보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기한테 양말이랑 옷을 하나하나 입혀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정이 얼마나 많은 건가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곳은 꼭 한번 들려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산에 오르는 방법을 찾아보니 버스를 타거나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전 당연히 케이블카를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유튜브로만 보던 남산타워를 직접 보게 되니 괜히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리고 남산타워에 올라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이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저는 남산타워를 비롯해서 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화장실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관리가 잘 안 돼서 고장난 화장실이 많고 냄새가 심한 경우가 일상이죠. 게다가 화장실 한 칸에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어서 볼일을 보고 나오면 앞에 3, 4명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실은 프랑스와 다르게 어디를 가나 최소 3칸 이상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으니 정말 편했죠. 거기다가 프랑스에서는 화장실에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휴지를 들고 다녀야 했어요. 근데 한국의 화장실은 언제나 깨끗할 뿐더러 휴지도 잘 갖춰져 있으니 너무 좋았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도 종종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볼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웠죠. 음식점 화장실에는 가구레까지 비치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개인위생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있는 동안 사람들한테서 불쾌한 냄새를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건 이렇게 훌륭한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최근 들어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프랑스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벤치마킹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속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의 화장실 시스템에 감탄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화장실 앞모습을 실시간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괜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없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마침 간판에 아이스크림 그림이 크게 그려진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기회에 한국의 아이스크림 가게 모습을 구독자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곧장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직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열장에는 아이스크림이 가득한데 왜 아무도 없는 건지 의아했어요.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손님도 없고 직원도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죠. 제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초코맛으로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때 마침 가게로 들어온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번역기 앱으로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신 거냐고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걸 설명했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아주 친절하게도 프랑스어로 번역기를 돌려가며 아이스크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키오스크에 가서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꽂는 과정을 하나하나 도와주더라고요. 그때도 실시간으로 한국인 학생이 도와주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냐면서 믿을 수 없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물론 번역기 앱으로 라이브 방송 중인데 나와도 괜찮냐고 동의를 만나자마자 구했습니다. 저를 다 도와주고 밖으로 나가려는 한국인 학생의 옷깃을 잡고 너무 궁금해서 왜 이 가게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 학생은 웃으면서 한국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그럼 아이스크림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학생은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절대 훔쳐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도둑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그 학생의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만약 이 무인 가게가 프랑스였다면 진열대가 벌써 텅텅 비어서 주인은 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안전한지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감탄하자 라이브 채팅창에는 한국으로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댓글과 저 학생은 되게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똘똘하냐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까지 한국의 치안이 좋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그렇게 한국 곳곳을 누비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프랑스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물건을 살 때 말이에요. 특히 자주 끊기는 인터넷 연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한편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은 프랑스 내에서 엄청난 반응을 불러왔답니다. 특히 이 정도면 한국 베껴서 복구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제일 많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반도 못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여기는 파리 시청 앞에 있는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상기된 얼굴을 한 채로 모여 있습니다. 이내 이들은 시청 안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들어가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숙박업을 운영해온 밀라라고 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가 운영하는 호텔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었더라고요. 게다가 파리에서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 저희는 올림픽을 구경하러 전 세계에서 몰리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호텔을 전체적으로 크게 리모델링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서 보니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유럽 안에 있는 호텔들의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미국, 한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호텔 인테리어도 참고하면서 남편이랑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기존처럼 프랑스에서 주로 하는 전통적인 인테리어 스타일을 따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인테리어를 따라가면 무난할 수는 있어도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20년 만에 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인 만큼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특히 제가 여러 나라의 호텔 인테리어를 살펴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나라의 인테리어가 있었어요. 바로 최근 한국 호텔들의 인테리어였죠. 사람들은 보통 한국 하면 특유의 전통 문양이나 나무 소재를 이용한 한옥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은 일부에 불과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한국 호텔들은 주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이거다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한번 하게 되면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호텔들처럼 당장 유행을 따르거나 너무 평범하게 하기보다는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인테리어가 어떤 건지 남편한테 말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그냥 무난하게 하지 왜 굳이 머나먼 한국에서나 통하는 인테리어를 도전하려고 하는 거냐면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식 인테리어에 대해 설명을 천천히 해주면서 사진도 보여주니 오히려 이런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을 수 있겠다면서 설득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국 남편도 한국식 인테리어를 참고해서 호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보니 한 6개월 정도는 호텔 운영을 멈춰야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들어봤는데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호텔 운영하랴, 딸 끌로에 키우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동안 맘 편하게 외출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냐면서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끌로에랑 마음 편하게 해외여행이라도 좀 오랫동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혼자 파리에 남아서 잘 지켜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배려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끌어안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끌로에한테 혹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지를 물어봤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끌로에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대답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끌로에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저한테 와서는 한국처럼 멋진 나라가 없다면서 프랑스도 이제 한국을 좀 닮아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아예 한국어 동아리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사실 작년부터는 끌로에가 BTS에 꽂혀서 매 방학 때마다 한국 여행을 제발 보내달라면서 조르고 또 졸랐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건이 안 돼서 매번 보내주질 못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럴 때마다 못난 부모가 된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데리고 가주고 싶었어요. 제가 끌로에한테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자마자 끌로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으로 당장 떠나고 싶다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딱 한 번만 한국에 가게 해주면 공부를 꼭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을 테니까 딱 한 번만 한국으로 가자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어찌나 귀여웠는지 모른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날씨도 좋기도 하고 여유롭기도 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끌로에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재고집을 부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요즘 한국식 인테리어를 찾아보면서 한국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멋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한국어까지 배운 딸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더 즐겁고 편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끌로에의 방학 시즌에 맞춰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니 생각한 것보다 공항이 넓어서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인천공항 안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안내판들을 보니 다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입국장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다들 웃으면서 누군가를 대한다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렌트카를 빌리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한 분은 마침 같은 방향이라면서 렌트카 업체까지 같이 가주면서 저희를 바래다 주기도 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에서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못 들은 척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를 조금이라도 쓰면 원하는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보니 무뚝뚝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영어를 쓰든 불어를 쓰든 최선을 다해 알려주려 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말이 안 통한다 싶을 때는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알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정이 많다던데 이런 부분을 말한 걸까 하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렌트카를 대여할 수 있었고 이번 여행은 온전히 끌로에가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BTS 오빠들의 나라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거닐고 싶다나 뭐라나 그토록 원한이 해주고 싶더군요. 그런데 렌트카 업체에서 막상 빌린 차를 보니까 신기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동 변속기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프랑스에는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국은 오히려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있죠. 덕분에 끌로에도 운전하기 좀 더 편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렇게 끌로에가 운전대를 잡다 보니 저는 한국에 있는 풍경들을 더 편하게 구경하면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문득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운전하는 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호체계가 프랑스와는 사뭇 다른 것 같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좌회전할 때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눈치껏 알아서 끼어들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차를 끼워 넣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운전자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선 신호를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편하기도 하면서 사고도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좌회전할 때는 우회전할 때와 비교할 때 좀 더 큰 반경으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따로 두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동시에 확보하게 되고 사고 확률을 급격하게 낮추는 모습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은 체계적인 나라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의 모범적인 시민의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잘 갖춰져 있어도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운전할 때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들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느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갖춘 나라야말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땐 그저 프랑스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 박혀있지 않아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건너고 싶을 때 건너버리다 보니 그런 걸 애써 보행자 중심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한국인들은 체계에 맞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가는 그 작은 규칙 하나하나가 모여서 안전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단순히 교육만으로 습득되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한 시민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발 프랑스 사람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도로 환경이었어요.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도로는 울퉁불퉁한 돌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에 깔려있는 돌바닥으로 만들어진 도로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오래된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특이하고 이뻐 보이잖아요.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랍니다.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차 안으로 웅웅거리면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머리가 울리다 못해 나중에는 띵해지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여태 프랑스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한들 프랑스의 돌바닥을 이겨내는 차는 볼 수가 없었답니다. 반면 한국의 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도 매끈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멀리 이동할 때도 프랑스와는 다르게 피로감이 훨씬 덜 쌓인다는 게 느껴졌답니다. 이런 건 프랑스가 한국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차를 타고 도착한 여행의 첫 코스는 끌로에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BTS의 팝업 스토어가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백화점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천장에 이상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불빛들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처음에는 도대체 저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초록색으로 들어와 있던 주차장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하니까 그제서야 빨간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주차장을 차를 타면서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초록색이 들어와 있는 곳에 차를 가져가서 주차하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백화점에 있는 주차장도 무인 시스템으로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편의성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시스템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편한지를 정말 잘 생각해내는 것 같더라고요. 백화점에 도착한 저희는 클로에가 BTS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팝업 스토어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클로에가 가장 좋아하는 BTS의 멤버가 진이라고 하던데 진이 나와 있는 사진이나 포스터들을 여기저기서 다 갖고 와서 사달라고 하는 거 있죠. 부모 입장에서 한국까지 온 딸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걸 보니 또 사지 말라고 할 수 없어서 결국 다 사주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클로에가 시간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른 주차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저를 재촉하는 거예요. 대체 어디가 그렇게 급한 건지 이해가 안 갔지만 딸이 서두르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냐고 물어보니 클로에는 말을 흐리면서 어딘가에 예약을 했다는 말만 하고는 어디를 예약한 건지는 전혀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도착한 곳은 왠지 모르게 음료를 주문하는 곳 같았어요. 당연하게도 저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BTS 카페인 줄 알았습니다. 마침 점원이 다가와 어떤 메뉴를 드시겠냐고 묻길래 쭉 훑어보다가 아이스티를 골랐어요. 그런데 제가 메뉴를 고르자마자 옆에 있던 점원이 어떤 말을 하더니 갑자기 제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프랑스에도 소매치기가 많다곤 하지만 가게 안에서 손님 가방을 대놓고 빼앗아가려 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양팔로 가방을 꼭 끌어안고 큰 소리를 내면서 도둑이야 라고 불어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클로에의 표정이 사색이 되더니 얼른 제 손을 잡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긴 사실 미용실이었고 저희가 있는 여기 1층은 그냥 로비와 리셉션일 뿐이고 2층에 머리랑 메이크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직원은 그냥 제 짐을 맡아주려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도 안 하고 데려온 이유도 딸아이가 한국 와서 저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기 위해 몰래 미용실을 예약했다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해하던 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사실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 미용실은 처음 봤어요.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직원분들도 적잖이 놀랐을 것 같아 얼른 사과를 드렸죠. 근데 그 한국인 직원분들은 오히려 절 안심시키면서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응대에 절로 마음이 놓이더라니까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갔어요. 직원분이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신지 물어보시는데 평소에 바빠서 머리 스타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저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클로에한테 딱히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고 말했더니 딸이 직원분께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추천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메이크업까지 함께 진행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긴 시술이라 살짝 피곤하긴 했지만 오히려 즐거웠어요. 클로에가 매일 한국식 메이크업을 찬양하곤 했는데 제가 직접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 완성됐다고 거울을 가져다가 보여주시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평소 곱슬머리에 진한 화장이 일상이던 제가 가벼운 웨이브 헤어에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은은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 새삼 제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이 모습이 마음에 들었으니 클로에가 그토록 한국 메이크업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슬쩍 딸에게 제 모습을 보여줬더니 클로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제가 너무 이상해 보여서 부끄러워서 그러나 싶었죠. 그래서 울지 말라고 달래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꾸민 모습이 처음이라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호텔 일에 바빠서 자신을 가꿀 시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해줬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울컥해지더군요. 앞으로 클로에의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가끔씩은 제 자신을 꾸미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마무리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미친 듯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더니 허기가 져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래서 끌로에게 어디 가서 뭐라도 좀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끌로에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K-바베큐 집이 있다면서 거기 미리 예약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맛있는 걸 먹자면서 신나게 말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답니다. 사실 K-뷰티, K-드라마, K-팝 등 K가 들어간 단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했지만 딸이 맛있는 곳에 예약했다니 별 걱정 없이 끌로에를 따라갔죠. 끌로에가 설명해 주길 여기서 구운 돼지고기를 파는데 프랑스에서 굽는 것과 다르게 숯불에서 구워서 맛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내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곳이라는 거 있죠?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끌로에가 메뉴를 시켰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우리가 시킨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반찬이라는 게 한상 가득 차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세어보니 좋게 10가지는 넘어 보이더라고요. 돼지고기만 시켰는데 왜 이렇게 다른 메뉴들이 나오는지 끌로에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를 시키면 이렇게 곁들여 나오는 반찬이 많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특히 여기 식당은 다른 한국 식당과 비교해도 반찬 가짓수가 더 많기로 유명하다는 거 있죠. 게다가 식당 직원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을 하던데 끌로의 말로는 반찬이 부족하면 더 갖다 드릴 테니 말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이 반찬들이 모두 무한리필이냐고 물었더니 끌로에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저희가 주문한 돼지고기가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잠깐 기다리니까 드디어 메인 요리인 삼겹살이 나왔고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접시에 담긴 건 그냥 아무런 양념도 없는 생 돼지고기였거든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돼지고기에 양념을 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캐러멜 같은 양념을 사용할 때도 있고 와인에 절여서 스튜로 만들어 먹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삼겹살은 아무 양념도 되지도 않아서 이게 과연 맛있을까 의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직원분이 그 고기를 정말 맛있게 구워주시는데 겉면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풍부하게 잘 익혀서 한 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시더라고요. 직원분께선 처음 먹는 삼겹살은 소금만 살짝 찍어서 고기 그대로의 맛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구워진 삼겹살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조리법으로 이런 풍미를 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그 옆에서 끌로에는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상추에다 삼겹살을 2점 얹더니 양파를 올리고 앞에 있는 빨간 양념을 조금 떠서 무슨 주머니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끌로에는 유튜브에서 본 건데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이렇게 상추에 싸서 한 입에 먹는 게 흔한 방법이라는 거 있죠. 이름도 굉장히 간단했는데 쌈이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 들어간 빨간 양념은 쌈장이라는데 일종의 한국만의 비법 소스라고 이거 하나면 어떤 고기든 맛있게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나눠 먹지 말고 한 입에 먹으라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정성껏 만들어준 쌈을 한 입에 집어넣었는데 이건 정말 신세계였어요. 고소한 고기에 매콤한 쌈장, 싱싱한 채소까지 어우러져서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는 맛을 냈죠. 그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 어느새 2인분이 싹싹 비워져 있었어요. 배가 좀 불러올 때쯤 끌로에가 테이블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재빨리 달려오시더니 주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끌로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삼겹살 2인분을 추가하고 소주까지 시켰어요. 보통 프랑스에선 직원을 부르려면 손을 들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버튼 하나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으니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끌로에는 요즘은 유튜브만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있죠. 세상 참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끌로에는 한국 술은 정말 깔끔하기로 유명하다면서 저한테 같이 마셔보자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쌈을 만들어 오물오물 씹어 먹다가 한 잔의 소주를 털어 들이켰는데 처음에는 알코올 향이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끝맛이 깔끔해서 괜찮아지더군요. 술맛도 좋고 안주도 맛있으니 그렇게 둘이서 순식간에 삼겹살 4인분을 싹싹 비웠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배가 너무 불러서 끌로에한테 밖에서 좀 걷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끌로에가 근처에 정말 큰 강이 있다면서 같이 가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주변 구경도 할 겸 저도 좋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걷다 보니 드넓게 펼쳐진 한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문득 파리의 센강이 떠올랐죠. 최근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센강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 예전보다는 악취도 줄고 수질도 좀 나아졌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강을 보니 센강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강 주변을 둘러보면서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노숙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센강 근처에는 노숙자와 집시들이 많아서 수질 오염도 심각한 편인데 여기는 쓰레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한강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훌륭한 시민의식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딸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며 한 달 동안 정말 즐거운 한국 여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여행하면서 묵었던 한국의 숙소들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라서 너무 좋았는데 저희 호텔 리모델링을 한국식으로 했다는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리모델링이 끝난 저희 호텔을 직접 가서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왠지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따라 나섰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숙박비를 2배로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 깜짝 놀란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이번 올림픽 때문에 프랑스 전체가 온통 난리가 나서 관광객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올림픽 수영 경기를 센강에서 하기로 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심해졌다는 거 있죠. 2조나 들여 센강 복구 작업을 했지만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도 수질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시장이 직접 센강에서 수영하면서 안전하다는 걸 직접 증명하겠다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강물에 똥을 싸지르겠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접 다녀온 한국을 생각했는데 수질이 한강 정도만 됐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였을까 싶더라고요. 모든 게 준비되지 않은 채 진행하려는 파리 측 대응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올림픽 예산 마련을 위해 지하철 요금까지 2배 이상 올린다고 해서 난리라더군요. SNS에선 전 세계인들에게 파리 보이콧을 호소하는 영상까지 돌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이 정도면 파리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외국인들 상대로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파리는 교통,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파리 시민들조차 올림픽을 피해서 파리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는 거 있죠. 설상가상으로 올림픽 친환경 정책에 따라 선수촌에 에어컨을 한 대도 설치하지 않고 선풍기를 둬서 더욱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선수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안 보이면서 이게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이런 식으로 파리올림픽 주최 측에서는 저탄소를 내세워 돈을 아끼고 관광객을 등쳐먹으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남편 말대로 이렇게 관광객 수가 적어진다면 저희 호텔에서도 리모델링 비용이나마 건져야 할 테니 숙박비를 2배 정도는 올려야 할 텐데 솔직히 저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파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나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믿고 호텔 리모델링을 강행한 건데 이제 와선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죠. 사실 숙박비를 올리는 것 말고 반대로 리모델링 기념 할인 행사를 열까 고민도 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저가 정책을 펼쳤다가 중국인 진상 관광객들이 몰려와 엄청난 피해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선뜻 가격을 내리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객실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침대엔 음료수며 와인이 쏟아져 엉망이 된 그때의 악몽 같은 경험을 다시 겪을 바에는 그냥 적은 수의 손님만 받자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프랑스도 한국처럼 잘 갖춰진 인프라만 있었다면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준비 기간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앞둔 지금까지 올림픽 준비가 다 되지 않은 프랑스가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런 와중에 파리 시민들은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고 관광객마저 기대만큼 찾아오지 않는다면
저희 호텔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요즘은 불안해서 잠도 못 이룬답니다. 그 와중에 파리시 관광 담당 부시장은 호텔 업체들에게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한 거 있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호텔들도 워낙 힘들어서 업주들끼리 파리시청으로 내일 당장 따지러 갈 생각인데 과연 파리올림픽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절대로 오지 마세요. 모든 걸 취소하세요. 비행기와 숙소 그리고 경기 티켓까지 모조리 전부 다요.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평범한 가정집. 한 소녀가 카메라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에 오지 말라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소녀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올림픽 때문에 파리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엘로디라고 합니다. 최근 제가 SNS에 올린 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영상을 본 사람만 해도 수백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영상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 저를 막으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거 있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 보니 유행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프랑스에서는 다들 한국 관련 영상만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관련 영상만 올라왔다 하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도 했고 말이죠. 아마 그때가 정확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새로 오픈한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줄 서는 걸 마다했고 그렇게 팝업 스토어에 들어간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유행에 올라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물론 요즘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프랑스만큼 한국에 관심을 가진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도 한국 열풍에 동참하기 위해 K-뷰티 메이크업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K-팝 댄스도 배워보고 노래도 불러보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인기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과연 어떤 선물을 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생일이었으니까요. 제가 한국 덕분에 프랑스에서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걸 의식했는지 남자친구는 요즘 파리에서 오페라라는 지역 근처에 예약하기 힘든 유명한 식당을 예약했더라고요. 여기에서 고추장 불고기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기념일에 자주 먹던 스테이크와 비교했을 때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제 입맛에 훨씬 더 맞는 요리라서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밥과 된장찌개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을 만들어낸 건지 한국인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뿐만 아니라 예쁜 꽃다발에 케이크까지 준비해온 거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선물은 주지 않는 거예요. 완벽했던 생일 데이트를 마무리 짓고 집에 데려다 줄 때까지도 선물은 없었어요. 물론 식당을 예약하고 꽃다발과 케이크를 주는 것도 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년 제 취향을 저격하는 선물을 따로 줘서 감동을 안겨주던 남자친구였거든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생일날 정작 기대했던 게 빠지니 삐지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이번에 삐지면 한 달 동안은 삐진 상태로 있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툴툴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 같으면 제가 조금만 삐져도 바로 풀어주려고 애쓰는데 이번에는 딱히 풀어주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더러 짐을 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따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비행기 티켓 2장을 내밀며 내일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매일같이 한국에 실제로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깜짝 선물로 한국행 티켓을 준비했어 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에 너무 감동받아서 남자친구를 꼭 껴안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솔직히 좀 눈물도 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짐을 싸라고 했을 때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인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위한 깜짝 이벤트일 줄이야.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에 짐을 싸느라 한숨도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여행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는데도 하도 피곤해서 그런지 비행기에서는 바로 골아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날씨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덥더라고요. 더 얇은 옷들을 가져와야 하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1분 1초가 소중한 저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심사관분들이 마치 로봇처럼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심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줄이 미끄러지듯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제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빠져나오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골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지하철을 골랐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그냥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여러 가지 영상을 찍기에 좋은 소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공항의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특히나 그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커다란 물걸레가 달려있는 청소기를 밀면서 바닥 청소를 하고 계셔서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파리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기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서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잊을만 하면 찌릿내가 진동을 하고 벽에는 벌레들이나 심할 때는 쥐도 보여서 역에만 들어가면 찝찝하고 괜히 저한테 달려들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아니라서 안에 있는 내내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신기해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역사 내부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을 타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좁은 개찰구를 이 캐리어를 들고 어떻게 통과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개찰구를 실제로 보고 제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짐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넓은 개찰구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개찰구도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기에 공간이 충분했거든요. 반면 제가 타는 프랑스 지하철 개찰구는 한 사람이 겨우 빠듯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항상 불편했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프랑스는 대체 저렇게 불편한 걸 왜 여태까지 방치하는 건가 싶은 거 있죠? 지하철에 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선 차량 자체가 프랑스 지하철과 비교되게 너무나 쾌적하고 넓더라고요. 특히 맨 앞칸에 의자가 없는 칸이 있던데 거기가 자전거를 따로 둘 수 있는 공간인 거 있죠. 같은 열차인데도 머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싶었답니다. 반면 제가 사는 프랑스는 어떻냐고요? 프랑스에서도 특정 시간대에는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애초에 프랑스 지하철은 의자부터가 한국의 지하철과는 다르게 마주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자전거는커녕 큰 캐리어 같은 짐이라도 갖고 있으면 복도 쪽에 애매하게 가로막고 있어야 하거든요. 의자 배치가 마주보도록 배치된 것 때문에 불편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주보는 사람과 다리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한 번씩 민망할 때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넓은 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을 때도 옆으로 나란히 앉을 수 있어서 앞에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편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파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자마자 인터넷은커녕 전화까지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누군가와 약속을 잡더라도 만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속도도 빵빵하게 잘 나오니 이동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촬영에 몰두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역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득 내려야 할 역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당황했죠. 저는 벌써부터 이리저리 벽을 더듬으며 내리는 배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저만 이렇게 열심히 배를 찾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가 너무 얄미워 등을 찰싹 때렸어요.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지만 그걸로는 짜증난 저의 기분을 풀 수 없었죠. 그렇게 등짝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챈 남자친구한테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팔을 잡아 흔들어가면서 하차벨 찾는 걸 도와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국 지하철은 모든 역에서 멈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역들을 지나쳐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길래 당연히 사람들이 하차벨을 눌러서 내리는 거겠거니 싶었는데 원래 모든 역에서 정차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파리에서는 벨을 누르지 않으면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훌쩍 지나쳐 버리니까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해서 얼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내리는 순간에도 어떻게 한국에서는 편리함만 가득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만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동문을 사용하면 고장이 나지 않아 그에 대한 인력이 필요 없어서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자동문이 고장나봤자 얼마나 고장날까 싶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그냥 택시 탈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잘 갖춰진 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하철 타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한 역에서 내려서 문득 생각해보니 한국 지하철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하철 안에는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파리 지하철은 특히 밤늦게 타면 역사는 물론이고 차량 안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꽤 많아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곤 했거든요. 그렇다고 파리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수도 없이 반복되는 금연 안내방송도 내보내고 있고 역무원들도 수시로 지하철 내부를 순찰하면서 담배 피는 승객을 단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파리와 다르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담배 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군요. 파리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저한테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지하철이 좋은 환경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저희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출구에서 무거운 저희 캐리어를 들어서 출구 바깥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계단을 오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랐거든요. 한국에 온다는 기대감에 이것저것 막 싸서 캐리어에 넣다 보니 캐리어 무게가 25kg은 훌쩍 넘겨버린 상태였죠. 아무리 남자친구가 제 캐리어를 들어준다고 해도 높은 계단까지 혼자서 이 캐리어를 드는 건 힘든 일일 테니 남자친구가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도와준다 한들 남자친구한테는 방해만 될 게 뻔했거든요. 이 무거운 캐리어를 남자친구가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쪽에 엘리베이터 그림이 있다고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지하철역 안에 엘리베이터라니 분명히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어서 출구부터 찾아서 빨리 캐리어를 옮기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짜 자기 말 한 번만 믿어보라고 제 팔을 잡더니 엘리베이터 그림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100% 엘리베이터가 없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니 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한 번쯤은 믿어줘 보자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를 따라 나섰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찾아 이동한 곳에서 뭔가를 보고 저는 너무 충격 먹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믿기지 않았는데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파리에서는 생각보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한국 지하철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런 데서 저는 나라의 급이 차이가 나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걸 프랑스에서는
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호텔에 도착한 저희는 한시라도 아깝다면서 재빠르게 짐을 풀었어요. 그러고서는 남자친구한테 얼른 밖으로 나가자고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냐고 뭐라 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빨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가 처음으로 가야 할 곳이 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한국에도 센강처럼 큰 강이 있냐고 물어보자 남자친구는 센강보다 좀 더 큰 강이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지인들도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센강이랑 비슷하면 굳이 왜 보러 가야 하는 거지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한강에 도착하고 나니 제 상상은 보잘것없어 보일 정도로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 주변으로 끝없이 펼쳐진 넓은 공원과 잘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사람들까지 생각한 것과 아주 달라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센강에도 물론 주변에 공원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넓고 잘 꾸며진 공원은 아니었거든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까지 녹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들어서는데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거기다가 그 앞으로는 노점상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파는 걸까 싶어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휴대폰을 꺼내들어 번역기로 노점상 앞에 적혀있는 글씨들을 검색하고 있더군요. 검색한 남자친구는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에서 돗자리와 테이블을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싼 값에 빌려주고 있다고 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보통 파리에서는 돗자리는커녕 그냥 땅바닥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돗자리를 빌려서 편하게 쉬고 싶다고 남자친구를 졸라댔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돗자리 앉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거 끝나고 천천히 돗자리를 빌려서 앉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없다는 건지 괜히 속이 상했지만 남자친구가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저를 이끌고 간 곳은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이 자전거의 이름은 따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발음이 신기해서 그런지 괜히 이름이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남자친구가 보여준 따릉이는 파리에서 있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와 비슷했어요. 근데 자전거를 빌리려는데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남자친구가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하루 종일 빌리는데 1,000원밖에 안 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1,000원이면 프랑스 기준으로 1유로도 안 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하루 동안이나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자전거를 하루 동안 빌리는데 최소 10유로 정도는 줘야 하거든요. 자그마치 10배나 차이 나는 거죠. 게다가 자전거를 타려고 나서는데 한강공원에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눈에 띄게 도로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조깅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랑 부딪힐 걱정 없이 자전거를 신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파리에 있는 센강 주변 공원에서도 물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자전거와 사람을 따로 구분하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 훨씬 더 안전에 취약하거든요. 자전거 도로도 따로 되어 있겠다. 신난 저는 남자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에 가득 차게 한강이 보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센강과 다르게 물이 정말 맑아 보이는 거예요. 파리에 있는 센강은 늘 흙탕물처럼 뿌연 색깔이었는데 여기 한강은 푸른빛이라서 한눈에 봐도 센강과 달라 보였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2024년 올림픽 때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누가 그런 더러운 강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계획을 짠 프랑스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차라리 한강 정도 수질이면 선수들도 군말 없이 수영을 할 텐데 센강이라니요. 그놈의 최초 타이틀 따겠다고 나라 망신시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연다고 전 세계적으로 말이 많아지자마자 프랑스 대통령이랑 시장, 경찰청장까지 센강에서 수영하는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파리 시민들이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센강에 똥을 싸겠다 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결국 대통령도 언제 수영할지 안 밝히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수영은 안 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비밀리에 수영을 한다고 하니 제대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프랑스 상황에 빗대서 한강을 바라보니까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로 강을 따라 달리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돗자리 펴고 좀 앉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또 할 게 있다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늦었다면서 어디론가 저를 끌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냐고 남자친구한테 소리를 빽빽 질렀는데도 남자친구는 무시하고 무작정 뛰기만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해질녘 시간에 맞춰서 한강 유람선표를 예약해 둔 거였어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승선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서둘러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빨리 뛰어서 헥헥거리며 유람선에 올라탔는데 솔직히 유람선에 올라타자마자 미친 듯이 뛰기 잘했다는 생각 먼저 들더군요. 저희가 유람선에 타니까 마침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강이 온통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뜨거웠는데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예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도중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쪽으로 양손을 쭉 내밀면서 저한테 뭔가를 주는 거 있죠.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는 유람선 안에 있는 매점에서 맥주 위에 치킨이 올라가 있는 세트를 판다면서 한국에 오면 치맥은 필수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번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 마셔보는 한국 맥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탄산이 적어서 목넘김이 부드러웠고 은은한 과일향이 났어요. 씁쓸하지 않고 가벼운 맛이어서 맥주를 잘 못 마시는 저도 넘김이 좋아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세트로 붙어있는 치킨도 정말 맛있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맥주랑 찰떡궁합이었죠. 특이하게 한강 치맥은 생크림이랑 같이 나오던데 단짠단짠한 맛에 푹 빠져서 그릇을 싹싹 비웠답니다. 그 사이에 떠있던 해가 사라지고 점점 어두워졌어요. 유람선에서 바라본 야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멀리서 잔잔한 음악 소리까지 들려오니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죠. 제가 본 일몰 중에 오늘 본 일몰이 최고로 로맨틱했어요. 정말 황홀하다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멋있었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어딜 가든 에어컨이 있어서 정말 시원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폭염이 심할 때면 실내에서도 너무 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한국은 가게든 백화점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더위를 피할 곳이 많더라고요. 너무 더우면 그냥 가게나 백화점에 잠깐 들어가서 쉬면 될 테니까 그게 참 좋았답니다. 솔직히 저는 도대체 왜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에 돈을 이렇게 아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오죽하면 이번 파리올림픽 준비할 때 자연 친화적인 대회를 열 거라면서 선수촌에는 에어컨 대신에 지하수로 냉각시키는 기술을 도입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거 있죠? 근데 물로 시원해봤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조차 안 가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선수들 방에는 2인 1실로 배정해놓고 선풍기는 고작 한 대만 둔다는 기사를 보면서 프랑스가 너무 가난해서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 한국이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다면 이렇게까지 에어컨을 아끼면서 선수들을 고생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말은 그럴듯하게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손가락질이라도 안 받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최근에는 결국 보다 못한 미국이랑 캐나다,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자기네 선수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탄소를 내세우려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에어컨 사용을 하지 말아야지 어떤 나라는 쓰고 어떤 나라는 못 쓰게 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나라를 홍보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올림픽 경기를 치르면서 에어컨을 지원받은 나라의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모두 에어컨 덕분에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성적이 좋았다는 말도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프랑스로서는 가운데에 껴서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동안 한국에 와보니까 관광객을 맞이하는 환경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는 아직 관광객을 제대로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기도 하고 한국이랑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거든요. 저는 고민하다가 이런 상태로 올림픽을 치러서 쪽팔릴 바에는 프랑스로 오려는 관광객들을 최대한 줄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절 한국에 데려온 의도는 이게 아니었겠지만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자마자 당장 프랑스에 오지 말라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프랑스에 여행하러 오지 말고 다른 나라로 가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렸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왜 같은 프랑스 사람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화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생각한 것보다 많았어요. 이 영상은 점점 퍼져나가더니 100만 조회수를 찍어서 이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쪽에서도 제 영상 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제라도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데 제가 바라던 결과였기 때문에 괜히 뿌듯했어요. 그러면 에어컨 설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전 이번 일로 프랑스의 문제점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파리올림픽이 기대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